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일부 기업들의 특이한 명절 선물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무지 세트, 붕어빵, 어떤 기업은 샐러드 1kg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뭘 주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만은 풍족한 2023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 조직이 실제 우리나라 학술기관 10곳 이상을 해킹해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오칭이라는 이름의 중국 해킹 그룹으로 추정되는데 추가적으로 2천여 곳에 달하는 국내 정부기관을 해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들의 정확한 목적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과장된 목표로 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논의됐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노조 측과 사측의 논의에서 사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로 정상화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은 지금처럼 9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하는 대신 이 마감을 4시 30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끝내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측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 추가 협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과 솔로몬 재판 속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표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오늘 출근길 여느 때보다도 좀 재택근무가 좀 절실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제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워 이 한파 꺾이고 폭설입니다. 이 연휴 뒤 첫 출근길 다들 좀 출근하시면서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껴입고 나온다고 했는데도 이 걸을 때마다 좀 추위가 느껴지는 걷기가 괴로울 만큼의 추운 날씨였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웠는데요. 우선 이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오늘 오후 3시 기준 기온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이 서울이 영하 6.1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이 수도권인 인천이 영하 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원권이 춘천 역시도 영하 10도 가까운 이 수치를 보이는가 하면 소위 데프리카라고 알려진 이 대구 역시도 영하 3.6도쯤에 머물고 있는 등이 전체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이 오후 3시라고 하면 가장 좀 이제 따뜻할 시간인데도 그렇죠. 저 정도 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낮 기온 역시도 이 평년보다 이제 6에서 8도 가량이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출근길 이 중무장뿐 아니라 이 추위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극도로 추운 날씨에 이 2시간이 지나도록 이 난방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자동차 연비가 떨어졌다는 이 누리꾼 반응도 있습니다. 이 모터가 예열이 안 되다 보니 생긴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이 아침에 온수가 안 나와서 고생했다는 등 많은 분들이 추위 외로도 새벽부터 고생한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뭐 추운 건 춥다고 뭐 버티면 될 수도 있죠. 못 껴입으면 되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한파로 인한 피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이런 추운 날씨엔 세탁기 돌리지 말라 안내 방송 계속했는데 그쵸.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국에서 140여 건의 동파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는 이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대가 빙판길로 변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번 추위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이 찬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여수에서는 이 배 8척을 묶어놨는데 강풍에 이게 풀려나면서 아이고. 배들이 표류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이 울릉도 지역에는 이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육지로 오가는 배도 멈추고 지역 곳곳이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현지에 계신 도민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 60년은 살았죠. 제가 있는 바로는 뭐 참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는 거의 없었는데 눈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폭설이 내린 거죠. 한 70cm 정도. 겨울에도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눈이 와도 옛날엔 따뜻했어요. 이렇게 10도 이상씩 내려가고는 없어요. 포항에서 왔다가 못 나가 울릉도 정박 중에 했다가 이틀 풍랑경보 때문에 결항되었다가 이제 오늘 12시 30분에 기승객 나머지 해가지고 네. 관광객 잔류 인원 해가지고 다 나갈 겁니다. 오늘. 네, 60년 만에 내린 폭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폭설 한파 경보가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서 설 연휴 기간에 빠져나갈 분들은 미리 빠져나가서 다행입니다. 이 섬에 고립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지금 이 민지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울릉도에는 지금 약간 고립된 사람은 딱히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제주도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주도에는 4만여 명이 지금 뭐 발이 묶였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강재묵 기자, 예. 이분들 오늘은 집에 갔을까요? 네, 오늘은 다행히 제주공항에 이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건데요. 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 470여 편이 결항됐었죠. 이 추가로 운항되는 임시 항공편까지 이 오늘 하루 이 514편의 이 항공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이 체류객 만여 명을 이 수송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네. 이 여전히 제주 지역의 이 강풍 또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운항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체크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공항은 이 운항 재개 소식에 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이 구급차 또 구급 대원들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모레 27일 항공기까지 이 전부 좌석이 모두 매진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최강 한파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 한파 오늘 절정 찍고 이제 물러나는 걸까요? 네, 한 고비는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가고 폭설이 예고되어 있는데 네. 바로 오늘 밤부터 중부 지방에 큰 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관 통해 날씨 알아보실까요? 남서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는 일시적으로 누그러들겠지만 26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2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기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7일경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뭐 최강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춥긴 계속 추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폭설도 당장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온다고 하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근데 강재묵 기자, 사실 춥고 눈 오면 집에 보일러 켜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난방비가 또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달 요금에 좀 꽤나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보냈나 하고 느끼셨던 분들 좀 덜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저희만 좀 느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가스비가 너무 나와 이 누출이 된 줄 알고 가스 점검까지 했다라는 이 반응들이 여럿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옷만 껴입고 춥게 살았는데도 이 40만 원까지도 나왔다라는 이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도시가스 원료인 이 액화 천연가스, 또 이 LNG 수입 가격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이보다도 더 인상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스공사 경영 약화 해소를 위해 이 당장 2분기 요금 인상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보다 때문에 이제 올해 더 가파른 인상폭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 이 설 연휴 맞아서 가족, 친지분들 만난 자리에서 이 밥상머리 화두, 야, 난방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얘기 많이들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그 보니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게 전 정부가 준비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핑퐁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스비가 오르는 거에 정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문재인 전 정부 탓만으로 돌리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정부 탓이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가스비 갖고도 이렇게 정쟁을 이어가는구나라고 좀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탁 공방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추워서 사실 뭐 노숙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추위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추운 이 최강 한파가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원래 산악 국가라 원래 춥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유례 없이 혹독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영하 28도의 날씨에 최소 120명이 숨지고 7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나 봤더니 네. 일부 주택이 진흙과 흙벽돌로 지어져서 강추위를 막기 역부족이었다가 여기 내전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강추에 고스란히 노출된 탓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 곳곳에 지금 1월인데 섭씨 20도가 넘는 온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한겨울에 이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강아지와 아이들이 장난삼아 물에 뛰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엔 지금 눈이 녹았다고 하는데요. 네. 스키 대회도 취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외신에서는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이 알프스 산맥에서 이 스키를 타기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추운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너무 안 춥고 따뜻한 것도 문제일 겁니다. 이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한테 좀 되물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나경원 결국 불출마, 내가 진짜 엄마 심정입니다.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결심이 거의 섰다며 이게 출마를 예고했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중앙 당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나 전 의원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한 초록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나경원 전 의원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준비한 선언문을 읽고서 짧게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선당 후사, 인중 유화, 참는 가운데 화목이 있다라는 뜻으로 당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장소가 국민의힘 중앙 당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참모들과 4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출마와 불출마한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놓고 네.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갔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하겠다, 대관만 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불출마 발표가 나온 직후에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 부친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이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출마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상황에 이 막판까지 나 전 의원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얘기처럼 사실 뭐 불출마를 하는데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를 하는데 당사를 빌려서 기자회견 시간을 고지하는 경우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좀 불출마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불출마 변이 끝나고 가장 먼저 나온 취재진 질문도 왜였습니다. 네. 이 나 전 의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정말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무한히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솔로몬의 재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진짜 어머니는 자신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자식을 포기한다. 이 재판 속의 친어머니처럼 진심으로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보면은 뭐 솔로몬 얘기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이제 서로 엄마라고 하니까 그럼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반씩 가져라 하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진짜 엄마 심정으로 내가 지금 불출마를 한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당원이다라고 정말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뭘까요? 일단 솔로몬의 선택을 비유로 든 것은 네.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의 대표 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냐 하지 않느냐가 과연 솔로몬의 어떤 지혜와 관련된 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언뜻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걸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출마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 이득, 또 불출마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하는 게 자기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불출마 과정을 보면 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끌었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짓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절출설과 관련된 부위원장들도 사퇴하고 뭐 기후대사 지금 뭐 해임하고 물론 해임이냐 사퇴냐 논란이 좀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에게 뭐 이 얘기했다가 다시 사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피로감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간에 네. 일단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평가는 좀 엇갈리잖아요. 굉장히 양지만 찾아나는다, 뭐 금수저다 그런데 사실 이번 불출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부터 거기에 좀 항복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정을 뭐 미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 또 뭐 정치를 재개하고 본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또 향후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불출마의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뭐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가 있었던 만큼 민주숙 기자. 네. 이게 친윤계 압박에 어떻게 보면 좀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나경원 전 대표 본인은 이 질문에 대해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네. 친윤계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뭐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뭐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이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 네. 이 막상 사직서를 내려 할 때 이 해임 브리핑이 나왔다. 그래서 스텝이 꼬였다라며 다소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약간 뭐 압박도 있었고 불출마를 뭐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김기현 의원 입장 먼저 있었는데요. 네. 이 고뇌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불출마의 반색을 보이면서도 이 나 전 의원과 연대를 바라듯 이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이 나 전 의원이 던진 승리와 당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을 좀 끝으로 들려드리면 이 나 전 의원이 당부한 승리와 화합, 이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권 주자 모두가 이 나 전 의원과의 연대, 또 나아가 이 나 전 의원을 향했던 표심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전대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장윤미 변호사님, 네. 대체 그러면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누구한테 갈 거라고 보십니까? 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네. 사실 이미 갈등 국면이 되면서 김기현 의원의 그 지지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장세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표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네.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 색채로 똘똘 뭉친 그 지지율이 이미 상승세로 나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출마를 사실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이른바 윤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갈등이 치닫기도 했었고 거기에 사실상 굴복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가 끝이 아닙니다.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면이 과연 건강하다고 당원들이 볼 것인가?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갈등 국면에서도 한 15% 정도는 나왔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정해서 봤을 때. 네. 그럼 그 15%가 과연 김기현 의원에게 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완전한 반윤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뭔가 김기현 의원과는 다른 기류, 김장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워딩으로 다른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김기현보다는 안철수 의원한테가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전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나 전 의원이 나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또 나 전 의원이 안 나오고, 뭐 약간 서로 뭐 보완하니 약간 이런 관계처럼 거론이 됐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럼 나오는 겁니까? 네, 당내에서는 유 전 대표 결국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냐 이런 계류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전대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이 당대표 후보 1순위로 꼽혀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열흘 넘게 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 전 의원 불출마 소식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유 전 의원이 뭐 열흘째 계속 뭐 행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거란 전망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례적으로도 뜻밖으로 불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나경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 네. 여론조사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4위, 5위 뒤로 밀려나왔기 때문에 룰이 바뀌면서 유승민의 어떤 존재 가치가 굉장히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출마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라는 거는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본인이 지지했던 세력이랄지 지지자들이 굉장히 변동이 생겨버려요. 네. 근데 10일 동안 활동을 않고 자면을 하고 있으면 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는 김기현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정인미 변호사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의외의 변수가 나타났어요. 안철수 의원도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조사 보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민심, 특히 85만 명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을 사실은 윤심이랄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전당대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결국 이제 김기현이나 안철수냐 뭐 이 두 사람 이 파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사실 이 파전 추이를 좀 알아보려면 요즘부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론조사 저희도 계속 소개해드려 왔었지만 여전히 네. 김기현 의원이 1위에 자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김의원 역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 나 전 의원을 제외한 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둘 사이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기현 의원 이 결과에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 보였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몇 개 여론조사 가지고서 다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또 양자대결하면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저는 저희 길을 호시 우보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역시도 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등 이 현 상황 판도는 이 괴념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결과와 현 상황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겠다라는 이 비슷한 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의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 처음부터의 목표가 1차 선거에서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건 나경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당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당대표로 선출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이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3자 구도로 봤을 때 1위인 김기현 의원과 2위인 안철수 의원, 그렇게 뭐 오차범위 냅니다. 1, 2위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이고, 양자 대결을 봤을 때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무려 10%포인트가 그렇죠. 넘게 차이가 나게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 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서 떨어져 나온 표가 안 의원한테 갔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양자 대결로 한번 붙여봤을 때 네. 10%포인트면 유의미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더군다나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과반까지 한 후보가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른바 대통령실의 오더가 당원들에게 먹힐 것인가와 관련해서도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등등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이번에 당대표가 견인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전국구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게는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해서 총선을 치를 것이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본인의 어떤 메리트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것만요 더 네.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을 다 좀 포섭을 네. 한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그야말로 좀 군소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예,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강신업 네. 변호사 등등이 거론은 되지만 그게 과연 안철수 경쟁 후보를 뛰어넘을 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점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처럼 2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또 굉장히 오늘 공통적으로 2030 공략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사실 2030 이 젊은 세대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네. 이제는 이 전당대회 주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80만 권리당원 시대의 2030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20대 남성, 이 2대남층을 공략하는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 2030 청년 특보단과 만남을 갖고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 사실 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층을 보면 청년층이 좀 적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얘기처럼 이 여자도 민방위 교육을 받는 걸 법안으로 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대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약간 3.9% 정도밖에 안 되고 안철수 의원은 한 21%가 지금 돼요. 이게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게 청년층의 어떤 마음을 돌리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뭐 저 정책 자체가 약간 좀 급조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어떤 뭐 전체 총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 이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 남은 군 문제랄지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여성과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층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미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이 중요한데 수도권이 37%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의 분포도가. 네. 근데 사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좀 그런 20, 30대 지지도가 좀 덜했지만 네. 그래도 김기현 의원과 비교해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두고 봐야겠죠. 네. 이게 지금 뭐 청년층 표심 놓고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약간 맞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신경전은 사실 뭐 진즉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 어제 철새다, 여기저기 기웃대는 정치인이다 하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는데 여기 안철수 의원은 진흙탕 정치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야말로 우리 당을 끝까지 그 어려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당이 완전히 쪼그라들 때부터 제가 잘 기억하고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웃거린 적 없거든요. 무슨 뭐 저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뭐 재미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거릴 게 없는데요. 괜히 뭐 공격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뭐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진흙탕 싸움하자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요, 제가. 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도 응수에 나섰습니다. 저 진흙탕 발언에 대한 이 대응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내용 역시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뭐 진흙탕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정치인이 자신의 뭐 편익과 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과 변신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또 그것을 보는 유권자들의 판단은 또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겸하게 기다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이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여러 편익과 이 계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맞대응이 이어지자 이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은 좀 이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예상 밖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2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앞으로 진행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철험회와 오찬, 이 연휴 반납에 검찰 만반 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강성파 모임으로 불리는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김용민, 황운하 의원 등 포함해 이 10여 명의 의원들과의 자리를 함께 했고요. 이 대표 양옆으로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리하는 등 이 당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오늘 모임이 좀 주목받고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오는 토요일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한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동시에 이 당내 목소리가 큰 이 이른바 강성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어떤 얘기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가 좀 주목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네. 이 오늘 회동 중인 검찰 소환과 이 관련한 이 전략 등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검찰 개혁,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자체와 관련된 이 얘기 여부에 관해서는 이 선을 그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안에서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한 번 더 선임을 해서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철험이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민심 말씀드렸고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당 밖으로는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는 을지로위원회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노동시장의 차별 격차가 심한 현실에 사회적인 을들이 잘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 금요일까지 1박 2일 전북 주요 도시를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일정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뭐 국민보고대회 일정을 쭉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6, 27일 이 전북을 한번 쭉 돌고 오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28일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이 27일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28일에 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가겠다. 일하는 이재명을 약간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일엔 일해야 해서가 이 표면적 취지다라는 이 해석입니다. 네. 이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은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상 주말에는 이 취재진이나 이 그에 따른 기사량 역시 적다 보니까 이 여론의 주목도를 낮출 수 있다는 시선이 있어 왔었거든요. 다만 이 지지층 결의와 이 검찰 조사에서의 리드를 주기 위해서란 이 추가 해석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이 일해야 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조사란이와 같은 이 인식을 통해서 지지자의 결집을 통하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유도하고 있다는 이 분석이 같이 나온 건데요. 이 또 당초 이틀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 조사에 맞서 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붙어 있는 토요일 날 출석을 함으로써 이 이틀 연속 주말 이틀을 내리부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게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과거 행보에서도 이 비슷한 모습 등은 좀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었는데요. 지난 2018년 이 경기지사 당시 검찰 소환 당시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기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중에 조사를 받는 것은 또 도정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을 택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틀이 아니라 하루만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뭐 주말이라서 주말에는 좀 더 뭔가 자기 지지층을 좀 총 결집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나리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좀 맞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해석 다 이런 네.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는 과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었던 거는 맞아요. 이게 월요일 조간을 위해서 했기 때문인데 토요일이라서 언론의 주목도가 좀 적은 날을 일부러 고른 거 아니냐. 뭐 타당한 분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과거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도 가급적 뒤로 밀었다가 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국민들의 여론도 좀 양분돼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아니다, 개인적 비위다. 물론 여론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여론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를 과시하듯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조용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틀 동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요구를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주중 말고 토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이 가능성 시나리오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좀 이 합리적으로 좀 맞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숙 기자, 네. 검찰도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맞습니다. 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네. 내내 출근을 해서 A4용지 100장이 넘는 분량의 이 질문지를 작성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400억 원의 이 지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직접 승인했다라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FC 후원금 수사 때처럼 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 답변서를 토대로 뭐 검찰 조사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점까지 대비해서 모든 질문을 하겠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창과 방패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저희가 뭐 대장동 키맨 3명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입을 열었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에 이 시장이 먼저 남욱과 김만배 등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에서 시장선에서 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이야기하자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 측을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이 농담을 한번 던졌는데 네. 이 자신이 측근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곡간직입니다. 금고직입니다. 시장님 저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네. 라고 농담을 던지자 이재명 대표가 딱 째려보시더라 이렇게 전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이 정진상 실장 정도가 돼야 비밀 공유도 농담도 할 수 있는 측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좀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나는 측근이 아니구나. 정진상 실장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측근이고 직계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사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각종 혐의, 뭐 개별 사건들을 좀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보다는 약간 주변 측근들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뭔가 대리인으로서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뭔가 잘못을 했어도 이 대리인들 이른바 뭐 김용,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또 무풍지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꼬리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성을 부인해버리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 거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네.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전권을 준 거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 공단 이사장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사장의 직무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조항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규의 전권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당시에 정책 실장이었거든요. 네. 정책을 관여하는 정진상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받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었을 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네. 내 선에서 처리한 것이다. 아니면 나도 아니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를 보면 네. 이런 것도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수사를 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뭐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검찰이 뭐 대답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자꾸 일단 부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소가 가까워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강재묵 기자. 이 검찰이 이 대표 측근들을 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을 보아도 네. 이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중입니다. 다만 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이 조사가 끝난 뒤로 이 앞선 이 성남 FC 의혹과 이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서
즉 합쳐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 민주당 당원 80조에 의거해서 이 당대표직을 원래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네. 이 당원 80조가 그런데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뒤로 이 논란 끝에 일부 수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 탄압 등 이 수사가 부당한지를 이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게끔 이 내용이 수정됐었던 건데요. 이 앞서는 외부 인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독립기구, 즉 이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야 했었는데 이 당대표가 직접 탄압 여부를 판단하게끔 바뀌면서 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당무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직접 이 정치 탄압의 기소는 당원의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이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된다고 해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근데 그렇다고 높다고 하면 사실 생각합니다. 비명계와 어떤 내용이 또 있을 수도 그럴 있는데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런데 지금 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기류가 어떠한지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수사라고 보고 있는지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돼 있습니다. 네. 정말 도돌이표로 원래 거론됐던 혐의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되고 수사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고서 상황이 설명이 되는지 통상적인 검찰 수사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렛대로 이른바 반명 계열의 진영이 뭔가 새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당원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외부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도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분열의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쭉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북한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정은 중국 위협 막으려면 주한미군 필요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북미 대화 당시에 북한에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 북한이 영토를 맞대고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내용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만난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좋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오늘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대화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Watch yourself. Yeah, this will be great.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So is everything okay? Everything's great. Everything's great.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too. 장관께서 네 번째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t's right. That's exactly right. 좋은 양사의 그 좋은 앞날을 기약해 볼 수 있는, 물론 조심스럽지만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hosting. President Trump sends his regards, and we had a very successful morning. So thank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here at lunch as well. 네, 앞서 전해드린 주한미군 관련된 발언은 방금 보신 영상보다 7개월 먼저 2018년 3월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이 대화 비공개였지만 이번에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 너무 의외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주한미군이 북한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좀 주둔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미국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로 한 얘기인 걸까요? 진짜 속마음이 좀 비어져 나온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마치 네. 북한을 티벳이나 신장처럼 생각할 것이다. 네. 그러면 티벳이나 신장처럼 생각하면 이제 중국에 병합을 시킬 가능성이 네.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대치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험성 네.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말 자체도 저도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자체가 굉장히 힘으로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도 그 사이에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뭐 핵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EJ 같은 느낌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쭉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이 쓴 회고로 이 얘기 말고도 재밌는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별명인 로켓맨에 대한 재밌는 일화도 담겼는데요. 사실 이 로켓맨, 핵무기로 위협한 이 독재자라는 비꼬는 표현인데 네. 북한에서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죠. Little rocket man, but I'm going to handle it because we have to handle it.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네, 이렇게 서로 비난 수위를 높여갔던 두 나라의 정상. 그런데 18년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만나서는 이 로켓맨 발언에 대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엘턴 존의 히트곡 로켓맨에서 따온 별명이다.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로켓맨은 좋다. 그런데 리틀이란 말이 앞에 붙는 건 별로다. 라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키높이 구두를 신은 이 일화도 같이 소개를 했는데요. 내 친구, 북한 친구 김정은이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네. 키가 165cm 정도인 김 위원장은 말 그대로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 기억으로는 김정은이 45분마다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소문난 애연가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대화 중간중간에 전화를 받는 핑계로 나갔다라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아니 45분에 한 번씩 담배를 펴야 되면 엄청난 애연가네요. 아니 근데 뭐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약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맞습니다. 19년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운전자론이 있었잖아요. 이 남북 문제는 우리가 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자꾸 못 끼려고 했었던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북미가 다 원치 않아서 자꾸 왜 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측 실무진들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냥 아예 이렇게 소외당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정도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저는 다른 과거 정부 그리고 현 정부로 치환해도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황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론이든 주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할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현재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을 여러 번 쏘고 무인기도 뭐 내려보내기도 했었는데 강재묵 기자, 이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추위 중에도 이 김일성 광장에서는 이 열병식 예행 연습이 이뤄졌는데요. 이 지난달 초부터 준비된 열병식입니다. 열병식 예행 연습입니다. 이 다음 달 있을 인민군 창건 75주년이나 또는 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등에 맞춰서 준비 중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신형 미사일 화성 17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병력들의 이 정사각형 대형이 보이는가 하면 이 대형 차량 바퀴 자국 등이 좀 어지러이 찍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이 위장막으로 덮여 있는 27m 길이 27m의 물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열병식 때 이제 미사일이 이제 공개가 되는지가 좀 주목되는 중인데 군 관계자 역시도 이 북한이 어떤 실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주목 중이다라고 내용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북한 날도 이렇게 추운데 뭐 식량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 열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생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네요.